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이제 호랑이가 가고 토끼가 옵니다. 자, 올 한 해 정말 호랑이처럼 거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실제 나라 밖에서는요,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도 이 정치권의 격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다발적인 도발로 냉각된 이 안보 상황과 남북 관계,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된 경제, 특히 금리, 물가 모두 힘든 한 해였죠. 자, 이제 맹수는 좀 정글 속으로 사라지고 이 온순한 초식동물인 토끼가 오면 평화로운 한 해가 영위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상징에 기대서 염원을 담아보는 것, 그저 사람의 마음일 뿐이죠. 사실 이 평화, 번영, 태평성대 이런 것을 운에 바라기보다는 우리의 시민의식, 또 집단지성, 연대, 그리고 리더십으로 우리가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절대로 누가 대신 해주는 일이 아니니까 말이죠. 자, 내일 토요일에서 모레 일요일로 시간이 바뀌고요. 또 날짜가 바뀌고 해가 바뀔 때 이 새해의 의지를 우리 모두 각자 다져보는 시간. 자, 시사본부와 함께 미리 준비해 보시죠.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연말 특집으로 준비한 윤태곤의 촉, 그리고 이제 카타르에서 드디어 복귀한 정 PD와 함께 스포츠 본부까지 만나보도록 합니다. 자, 1부 마지막에 들려드리는 신청곡이 있는데요. 디저트송, 올해의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이 한입뉴스는 뭐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그날 정리하는 신속한 코너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2022년에 연말 특집이라고 해보죠. 자, 그런데 첫 소식은 어둡습니다. 어제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자, 어제 오후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난 불이 이게 방음터널 벽에 옮겨 붙으면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이 안타까운 참사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자, 박 기자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이제 경기도 과천시 가련동 제2경인고속도로 상행선 북의왕 IC 인근 이 방음터널 구간에서 불이 처음 났는데요. 이 불이 난 시각이 어제 오후 1시 49분쯤입니다. 이 불은 안양에서 성남 쪽으로 달리는 이 폐기물 수거 5톤 트럭에서 처음 시작된 걸로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 터널의 안양에서 성남 방향으로 한 3분의 1 지점에서 발생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이 트럭 운전자가 이 경찰에 뭐라고 했냐면, 운전 중 갑자기 에어가 터지는 펑하는 소리가 난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리고 차량 조수석 아래쪽에서 불이 나서 차량을 3차로에 정차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아서 대피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확보한 화재 당시 영상을 보면 트럭에서 시작된 불이 빠르게 그러니까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 터널로 옮겨 붙었고요. 정말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터널 안을 가득 메웠고 불길이 커지자 뜨거운 열기로 이 터널 천장이 녹아내리면서 마치 이제 불똥이 이 비처럼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이 불로 승용차 넉 대 타고 있던 운전자 등 5명이 숨지고 3명이 얼굴 등에 중화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상자도 4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38명이 유독성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뭐 몸이 아프다 이런 것들을 부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에 탄 차량 중에 대부분이 최초 불이 난 화물차와 같은 차선이 아니라 성남에서 안양 방향으로 오는 그 차선에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망자들도 모두 화물차 반대 차선에 있던 차량에서 발견이 됐는데 결국에는 피해 차량들은 이 정체 상황에서 서행을 하다가 별다른 통제 없이 터널 안으로 진입을 했고 갑작스러운 화재 상황에 휘말렸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자들이 뭐 급정거한 다음에 후진을 시도했지만 계속 차가 밀려오다 보니까요. 그렇죠. 차를 버리고 대피를 했는데 이 대피한 운전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까만 연기가 터널 안을 가득 채웠고 타고 있던 차가 급격히 뜨거워졌다. 그리고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동료와 함께 불빛이 보이는 방향으로 정신없이 달렸다. 연기가 너무 심해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참 큰 사고로 번진 이유가 바로 하는 트럭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렇습니다. 주원인은 방음 터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피해가 커지게 됐던 이유와 원인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일단 지금 소방당국에서 정확한 그 화재 원인과 이제 번진 이유 등을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정밀 감식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마 이제 그 차량에서 그 트럭 차량에서 자체적으로 좀 발화가 된 걸로 지금 네. 추정이 되는데 웬진 과열인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재가 커지는 거는 이 터널의 어떤 소재 문제였다라는 네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방음 터널이 자재로 사용된 게 폴리메타크릴산 메틸이라고 해가지고 PMMA라고 하는데요. 예. 강화 플라스틱의 일종입니다. 좀 두껍게 만든 플라스틱이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아크릴이라고 불리는데 대표적으로 열이 잘 붙는 플라스틱 소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PMMA 말고 이제 PC 소재라고 해가지고 폴리카보네이트 이거는 PMMA보다는 불이 좀 덜 붙는데 네. 역시 마찬가지로 가연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웬만하면 피해야 되는 소재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방음 터널에도 강화 유리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리는 이제 가연성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안전성은 더 높아집니다. 예. 대신 문제는 이제 PMMA가 제일 싸고 PC 소재가 그 다음으로 싸고 강화 유리는 좀 비싼 편이라서 네네. 지금 이번에 이제 화재가 발생한 이 지역도 이제 민자 고속도로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사각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에서는 최근에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방음 터널에도 강화 유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그 빈틈이 있었던 것 같고 방음 터널 화재 같은 경우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2020년 8월에도 수원 영통구에 있는 그 광교 신도시 근처에 해오라기 터널 네. 여기로 이어지는 하동 인터체인지 쪽 고가도로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승용차에서 발생해서 벽면에 옮겨 붙으면서 200여 미터 정도가 뼈대만 남은 채 불에 탔던 일이 네네.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이제 신호들이 그러네요. 이전에도 있었던 셈인데 네. 충분히 좀 안전 점검을 하고 이 교체할 부분들을 교체를 했더라면 네. 피해를 좀 덜하게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전문가들도 지금 지적하는 게 방음 터널에 대해서 화재 안전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이 소방법상 방음 터널은 일반 터널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소방 설비를 일반 터널만큼 이제 갖출 필요가 없고 예. 국토안전관리원 기준으로도 터널에 해당하지 않아가지고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지 정밀 안전진단 대상에서도 제외가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안전과 관련해서 네네.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알려지기로는 50여 개 정도가 이 비슷한 위험에 노출돼 예. 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좀 전수조사를 해서 네. 보강할 부분들은 보강을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하철에서 화재를 몇 차례나 겪고 그 좌석의 커버가 네. 가연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지하철 좌석이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천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불이 벨벳 잘 같은 붙는. 걸로 처음에 네. 시작이 됐고. 자, 이게 참 소일고 약간 고친다고 할까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난 다음에 하지만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안전규정은 강화돼야 되겠죠. 네,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언했는데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55개 방음 터널 또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 터널까지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네. 설명을 했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방음 터널에 대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다면 공사 전면 중단하고 네. 화재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법을 바꾸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필요한 일입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자, 국회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자, 국회에서 두 번째 기관 보고가 진행이 됐습니다. 참사 당일 이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서 질타가 많이 쏟아졌죠. 그렇습니다. 이 여야 의원들이 뭐 입을 모아서 용산구를 비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네.
국민의힘의 박성민 의원은 시설물 문제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놨는지 또 참사 장소에 CCTV를 설치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 묻는 모습이었고 네.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소방방재센터와 용산구 당직지원 간의 참사 당일 녹취를 공개하면서 용산구청이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참사 인지 시점을 24분이나 늦춰서 보고했다. 이렇게도 지적하는 네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의 안이한 현장 대처와 함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일선 경찰서 담당자 등 하위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야당 측에서 나왔는데요. 김경욱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본인의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서울청 상황실 직원, 정보과 직원, 용산경찰서장 이 하위 직급에 자꾸만 책임 미루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호통치는 모습을 보였고 같은 당의 윤건영 의원도 김 청장을 향해서 이 기동대 배치를 사전 논의했음에도 챙겨보지 않았고 용산서장이 별도로 보고했는데 챙겨보지 않았다. 무관심했다는 거다. 네네. 사고 책임지고 자진 사퇴해라. 이렇게도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서울시 얘기도 잠깐 좀 언급이 됐었는데요. 참사 초기 서울시가 파장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간부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 이 모바일 상황실에서 아직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지는 않은 시점에 가동이 됐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자료 문구 작성을 지시했다 이런 것도 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했고 또 이제 피해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해라 사상자로 쓰라 이런 지시했다가 이 사실도 좀 공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제 지금 박정호 기자님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네. 한 가지만 좀 짚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사실 국정조사의 목적이라는 게 사법적 잣대로는 이제 엄정히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평가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특수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게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경찰청장이라든지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주요 최고위 직위자들이 뭔가를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일테면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12구 참사도 당일에 이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뇌부가 별 관심이 없거나 혹은 주로 이제 대통령실 주변에 집회 시위 쪽에 관심의 초점이 가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주변에 그 집회가 끝난 뒤로는 사실상 퇴근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것들이 실제 현장 통제에 있어서 경력 투입을 제때 적시하지 못하는 걸로 어떻게 연결됐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지금 김경호 의원이 지적하는 것도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전에도 서울경찰청장한테 용산경찰서 쪽에서 정보과 분석을 통해서 추가 경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들이 올라갔었고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서울경찰청 본인 얘기로도 정보과 쪽에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를 전화를 통해 확인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도 인력이 없어서 좀 어렵습니다라고 이 판단을 받았을 때 그 뒤에 추가적인 조치가 있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특수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날 참사 당일에 있었던 행적들에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도 이제 주로 현장에서 이제 일했던 사람들 뭔가를 말하자면 이제 뭔가 했던 사람들 중에서 과실이 없었는지만 좀 따지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뭔가를 하지 않아서 지휘부가 뭔가 결심해주지 않고 판단해주지 않고 지시를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는 결국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겠다. 이 점이 조금 더 또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이 또 방청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가다 보면 좀 이제 분통이 터지고 또 이제 분노가 치솟고 그럴 수 있지만 냉정하게 이제 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야 하는데 자 그런데 이 기관 보고가 막판에 갈등과 파행으로 얼룩졌다 이런 보도의 내용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이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깐 쉬고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후 8시 20분쯤 속개할 예정이었던 이 국조특위 기관 보고가 이 정회 이후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측 보좌진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촬영한 것을 두고 항의가 이어지면서 회의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과 용 의원 측 설명을 종합하면 용 의원 측의 입법보조원이 어제 오후 6시 한 21분쯤에 국정조사특위 기관 보고 정회된 직후에 전주의 조수진 두 국민의힘 의원 의석 뒤편에서 마이크가 달린 영상 장비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았는데요. 아니 이 두 의원을 용해인 의원 지시를 받은 사람이 불법으로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호 국조특위위원장에게 용해인 의원의 공개 사과, 진상 규명, 또 용 의원의 국조위원 사퇴를 요구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용해인 의원도 해명을 했는데요.
자신의 SNS에 뭐라고 했냐면 해당 보좌진은 특이를 통상적으로 기록했을 뿐이다. 네, 마치 특정한 의도를 갖고 이 도찰, 이 몰래 촬영을 지시했다고 하는 표현 이건 매우 부당하고 전형적인 음모론이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도 100번 만번 양보해서 이 당일 자신의 의정 활동을 촬영한 모든 영상은 삭제하겠다. 유가족과 국민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회의에 복귀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 네. 민주당 국조특위위원들도 입장문에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양당의 입장이 다른 건 이해하지만 어렵게 열린 국정조사 기관 보고 파행으로 가선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재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회의는 속개되지 못하고 파행된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네. 각 당과 의원 간의 갈등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아까 도찰은 아니다. 일단은 뭐 보이는 자리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뒤쪽에서 찍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휴대폰 같은 걸로 기자들도 많이 찍고 하니까. 이게 이제 용해인 의원 쪽의 이제 설명을 보면 원래도 이제 해당 그 입법보조원한테 임무를 줘서 이 국정조사뿐만 아니고 이제 뭐 보통 현안 질의할 때라든지 이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촬영을 해서 기록을 남기고 이제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편집해서 의정활동용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회 사무총장실 행정직원들한테 이제 해당 직원에 대한 인적 사항 같은 걸 넘기고 이제 검증을 받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쳤다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촬영한 위치가 이제 용해인 의원이 잘 보이는 쪽에 있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 뒤에서 찍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걸 가지고 아예 국정조사 현안 보고를 파행시킬 정도로 이제 중대한 문제냐 하는 거는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힘이 현안 보고 내내 뭐 신현영 의원에 대한 그 질의에 집중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끈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비슷한 맥락의 비판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용해인 의원은 이번에 이걸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얼마 전 있었던 조수진 의원의 일명 같은 편 발언. 유가족들에게. 그렇습니다. 일단은. 유가족들한테 호소하는 그 같은 편이네 같은 편. 그러니까 야당하고 같은 편이다라고 조수진 의원이 했던 발언을 용해인 의원이 이제 문제 삼고 그걸 이제 SNS에 공개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역공 아니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용해인 의원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게 목적 아니냐. 이런 의혹을 이제 갖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뭐 신경전도 있는 거죠. 하지만 풀어야 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가. 여기에 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자, 그래요. 근데 3차 청문회 지금 일정 협의가 안 됐다. 어제 파행이 좀 오래 갈까요? 그러니까 기관 보고는 이렇게 이제 끝난 거예요. 2차까지 예정됐던 기관 보고 끝났고 남아있는 게 3차례의 청문회 그다음에 공청회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월 2일, 4일, 6일 원래 3차례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1월 2일 청문회는 증인 채택이 안 돼서 무산이 됐어요. 그럼 지금 1차 청문회가 1월 4일로 미뤄진 셈이 됐는데 그러면 1월 6일에 2차 청문회하고 그럼 3차 청문회 언제 할 거냐 이렇게 의문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대로라면 7일에 끝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아니 3번의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일정이다. 그래서 결국 기간 연장 협의에 즉시 우리가 머리를 맞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가면서 뭐 재발 방지 조치가 미흡하다든가 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논의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청문회 날짜가 끝나갈 때쯤에야 어떤 논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게 이제 불과 한 일주일여 남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연말연시 주말이고 또 정신없이 지나가면 다음 주 월요일이면 1월 2일이 되는데 일주일도 채 남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걸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 이제 청문회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정보들이 굉장히 좀 조각조각만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112의 이제 무전 통화 내역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서방 쪽에서 그 112 쪽과 이제 어떻게 교신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단편적으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짚으려면 더 많은 정보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민의힘이 물론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침대 축구를 할 때가 아니고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이제 함께 이 일을 해야 될 때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연말인데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 없는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고 국민들에게 또 여야가 싸울 때마다 국정조사 해봐야 성과가 없지 않았느냐. 이건 항상 좀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 같아요. 부끄러운
어려운 일이죠, 사실. 성과를 꼭 좀 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어제 전해드린 건데 행안부는 명단, 유가족 이 희생자 명단 작성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했다. 근데 어제 보도를 또 보면 서울시는 행안부에 제출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제출했다. 얘기가 오가고 있어서 기관들끼리도 지금 말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2시 39분 넘어서 12시 40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평일입니다. 금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암사대교 목간 지점 3, 4차로에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 났습니다. 2시간째 사고 처리 중입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론 영동대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청담대교부터 속도를 줄입니다. 한편 어제 오후 제2경인고속도로는 부기왕 나들목에서 화재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방음터널 구간은 여전히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수대로부터 석수까지 전면 통제 중이니까요. 미리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음성휴게소 부근 정체는 사고 때문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후에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라고 하는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봉쇄를 풀자 굉장히 확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좀 고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추가 방역 대책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1월에는 19명이었던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12월에는 29일까지 보면 278명까지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유입 증가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을 포함한 미국 등등 해외 각 나라들이 지금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다음 달 5일부터는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국인 외국인에 대해서 항공기 탑승 시에는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1월 2일부터는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 또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을 하는 상황이고요. 입국 전후 검사를 또 의무화하는 그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이제 사실 맥락들을 좀 보면 재밌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한 2년 넘게 계속 이제 보도를 해오다 보니까 그렇죠. 흐름을 이제 살필 수가 있잖아요.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보수 진영 쪽에서 아예 중국발 입국자들을 전부 다 차단해라. 초기에 봉쇄했으면 그렇습니다. 안 퍼졌을 텐데. 입국 금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목소리는 이제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보수 언론들도 그때는 굉장히 좀 강하게 성토를 했었는데 그 내용들이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야 이게 이제 진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하는 이제 감상을 좀 하게 되는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세계 정세가 그동안에 좀 변한 게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박정 기자님 짚어주신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좀 빠르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이제 결과를 제출할 걸 이제 의무화하고 이런 조치를 빨리 취했는데 유럽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보적입니다. 다만 이제 이탈리아처럼 이제 우익 정권이 들어선 곳에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 각을 세우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이런 네네. 조치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라든지 독일은 또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프랑스랑 독일은 중국발 변이가 있는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이제 급격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중국에서 늘어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추가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변이만 아니라면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태도를 취하면서 네. 프랑스하고 독일은 통상적으로 교류를 한다. 이런 방침이라서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중간적인 태도 정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 방역의 수칙을 어느 선에서 지킬 것이냐 하는 고심이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임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 이게 신냉전 기류가 또 코로나 전선에 작용하고 있는 면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이게 국내 이슈죠. 최근에 북한 무인기의 이제 우리 영공 침범 때문에 군이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해서 평화를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금 뭐 야당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부가 정말 충격적인 안보 참사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발언이다. 이 전쟁 이 준비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더 기막힌 일은 대통령의 입에서 확전 전쟁 같은 위험천만한 말폭탄이 쏟아지는 거다.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 최소한도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다고 해서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 안보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자고 위기를 부추기면 안 된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삼가길 바란다. 작심 발언을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와 관련한 국회 긴급 현안 질문 또 이제 청문회 열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뭐 어제 국민의힘이 야3당에 무인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니까 민주당에서 다시 역제안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풀이도 됩니다. 네, 자,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좀 입장이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명한 말이 있다라면서 이제 이 발언을 인용을 했는데요.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라. 네네네. 이게 사실 이제 고대 로마 시절부터 내려오는 이제 전쟁 구문인데. 그렇죠. 평화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가 지도자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다라는 게 이제 최재형 의원의 이제 평가고요. 그리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 확전을 각오하고 우리 무인기를 침투시켜라라고 이제 발언한 거에 네네.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군사 대응 전략 이게 비례 대응인데 아주 잘한다고 이제 생각한다. 네네네. 이렇게 또 긍정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좀 지적할 만한 점은 근데 이 대통령의 발언이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해라라는 금원하고도 약간 다릅니다. 네네. 내용상으로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 어제 국방과학연구소 방문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란 있을 수 없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이나 안보를 강화해야지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과 네네네. 전쟁 준비가 필요하다라든지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전쟁을 표현이죠. 대비한다든지 이런 네. 거는 마치 당장이라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통령이 상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발언의 내용은 조금 더 섬세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건 대통령이 공개 발언을 한 게 아니고요. 거기 가서 한 발언을 대통령실이 정리해서 네네. 나중에 이제 언론에 공개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라는 얘기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중간에 이 어떤 발언을 소개하고 언론에 소개하고 어떤 발언을 거를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경 발언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는 거기 때문에 참모 조직들이 이럴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대통령한테 조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전 유성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해서 이 대북 강경 메시지를 냈고요. 그리고 어제 또 합참이 주도하는 육군과 공군이 함께 합동 방공 작전을 이제 또 펴기도 했어요. 네. 이런 훈련들이 자, 무인기에 대한 대응의 한 이제 축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죠. 엊그제 이재호 이 국민의힘 고문이 이 자리에 출연을 하셔서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건강이 좀 심각하다. 퇴원 여부는 뭐 의사가 판단할 문제인데 당장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퇴원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네.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 같다고요? 네, 지금 그렇게 예상이 돼가지고요. 특히 이제 자택 앞에 많은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오후 1시쯤에 이 병원을 나선다. 네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요. 10여 분 후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4년 9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된 상황이 됐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이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사면 이후에 또 어떤 뭐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 또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좀 내놓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 취재진 앞에서 짤막한 인사를 했고 그다음에 대구 달성 자택에 도착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정치적인 뭐 활동이나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전 대통령 어떨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재호 고문 출연하셨을 때 제가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때도 굉장히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라고 했다가 사면되고 이제 좀 있다가 자택으로 돌아갔다. 네네.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사면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건강상의 효과를 발현시킬 수 있는 네네. 효과가 있나 보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사면을 당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기쁘겠죠. 네. 네.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이제 치료가 빨리 되나 봐요. 그건 의학적인 거니까 전문가에게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요런 또 소식이 있어요.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일컬어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으니까 네. 반세기 동안 들었던 이름인데,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 카타르 월드컵에서 올해 브라질이 우승컵을 쥐지 못했잖아요. 아르헨티나와 메시가 우승을 지었는데 이제 별세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브라질 상파울루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병원이 이 펠레가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후 3시 27분에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펠레가 앓고 있던 질병들과 대장암의 진행으로 인해서 다발성 장기 부전이 사망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이 현지 매체뿐만이 아니고요. 뭐 외신 포함해서, 그다음에 뭐 각 나라 축구 선수들 아니면 축구 팬들 포함해서 정말 위대한 선수가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은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월드컵에서 3차례나 우승을 한 선수기 때문에 네. 유일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높게 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수 활동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부 활동이나 자선 활동을 통해서 축구도 많이 알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평화와 어떤 이 따뜻한 온기를 좀 많이 전하는 활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또 이게 또 후반에는 좀 재미있게 네. 펠레의 저주라고 하는 정말 이게 월드컵 때마다 즐거운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예측이었죠. 네. 그런 이야기도. 그리고 이제 뭐 축구에서 가장 재밌는 경기 스코어를 두고 이제 펠레 스코어라고 네네네. 3대2 역전승이 일어나는 경기를 예. 가장 재밌는 경기라고 칭하는데 네. 그 상징으로 이제 불렸을 만큼 드라마틱한 승부수를 많이 던졌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새해가 되면요, 다음 주부터는 꼭 첫날 이런 거 나오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뭐 이제 이런 것들 소개하는데, 미리 하나 얘기해 보면 이제 2023년부터 만 나이가 도입이 되는데, 자, 오늘 생일을 맞은 박정호 기자가 아주 싱글벙글 하시더라고요. 네. 2살 젊어진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내년 6월 28일부터 이 만 나이로 다 이제 통일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 6월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 되면은 저는 그래도 나머지 이제 6개월을 네. 2살 어리게 살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좀 받게 됐습니다. 그래요. 자, 뭐 2월이 생일인 임경빈 작가나 3월이 생일인 저는 별로 체감이 안 됩니다만 네. 12월 거의 말일이 생일인 이제 박 기자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일부터 네. 만 0세 아동한테는 월 70만 원씩, 그리고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 원씩 부모 급여가 지급이 되는 소식이고요. 네네.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201만 580원이 월급이 되기 때문에 네.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 200만 원이 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2022년의 마지막 한입 뉴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성실하게 1년을 함께해 주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올해도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중요한 디저트송이죠. 박상형님 청취자께서 보내주셨는데, 잔나비의 슬픔이여 안녕입니다. 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던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잔나비의 슬픔이여 안녕,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하나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보내주셔야 저희가 치킨 쿠폰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답을 쫓아왔는데 질문을 두고 온 거야. 돌아서던 길목이었어. 집에 돌아가 누우면 나는 어떤 표정 질까. 슬픔은 손 흔들며 오는 건지 가는 건지 저기쯤에 서 있을 텐데. 이봐 젊은 친구야,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가끔 뒤돌아보면은 슬픔하는 빛으로 피어.
더 좋아지고 자꾸만 아른다는 행복이란 단어들에 몸서리친 적도 있어요. 이봐 젊은 친구야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가끔 뒤돌아보면은 슬픔하는 빛으로 피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아주 오래되어 낡은 책을 캐캐 묵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캐캐, 이 두 음절의 모음은 아이, 애와 어이, 애 중에서 어느 것을 써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모음, 어이, 애를 쓰는 캐캐 묵은 책이 맞습니다. 캐캐 묵다는 물건 따위가 아주 오래되어 낡았다라는 뜻과 지식 따위가 아주 오래되어 시대에 뒤떨어진 데가 있다라는 뜻이 있는 고유어 형용사입니다. 또 전세를 받고 빌려주는 방 또는 전세를 주고 빌려 쓰는 방은 전세방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음절 세의 받침에 사이시옷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쓰지 않을까요? 이때는 전세방이라고 사이시옷을 안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은 전세와 방이라는 한자어들이 합해져서 나온 표현인데요.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 중에서 사이시옷을 쓰는 단어는 딱 6개 뿐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안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려고 해도 모를 수가 없다를 뜻하는 표현은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다가 아니라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답니다. 을래야 을 수 없다로 쓸 때가 많은데 올바른 표현은 으려야 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모르려야 모를 수 없다로 써야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연말연시 큰 추위는 없겠지만 예년만큼은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요. 그간 쌓인 눈으로 곳곳에 빙판도 꽤 있는데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대기 흐름은 꽤 안정적인 편입니다. 바람도 약하고요. 기온도 평년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도, 대전 3도, 강릉 6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의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은 날씨나 기온보다 미세먼지 농도를 점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서쪽 지역으로 대기가 탁한 편입니다. 경기 남부와 충북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서울, 인천 등 서쪽 전역과 대구 등에서는 밤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치솟겠습니다. 이미 대기가 탁해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서쪽 지역 지금 대부분 나쁨 단계입니다. 한편 영동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앞으로 특보가
강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게다가 내일과 모레는 영동과 경북 산지, 경북 동해안 쪽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우려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동해안은 맑아서 해남의 해돋이 다 볼 수 있겠고 그 밖의 지역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저는 아주 이 시간이 흥미진진한데요. 자,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에서 바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시간당 60만 원짜리 치료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다. 이것이 뭐냐 봤더니 네. 이게 전화 공포증이다. 네. 이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이 전화 공포증. 예. 이게 이렇게 고가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이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네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전화 공포. 젊은 층들이 전화 통화를 할 때 느끼는 불안감을 말합니다. 네. 네, 캐나다 기업인 폰레이디라는 컨설팅 회사가 시간당 $480, 60만 원 상당의 상담료를 받고 치료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 대표인 메리제인 폰레이디는 이미 16년 전부터 전화공포증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을 포착을 하고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해요. 오래됐네요. 네, 근데 이 회사의 주된 고객은 기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원들의 공포증을 좀 해결해 보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화상으로 그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업 워크숍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440만 원 정도 드는데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컨설팅이 시작되면 직원들이 3일간 그 누구하고도 메시지나 전화를 주고받아서는 안 되고요. 처음 시작은 이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부터 시작해서 전화를 거는 것부터 시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 약간 이해가 될 듯도 해요. 저는 이제 전화 통화에 공포증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면 네. 예를 들면 콜센터라든가 네. 고객 상담하는 분들은 우리가 처음에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여기나 네. 성희롱하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경우에 왜 이렇게 전화를 두려워할까 생각해 봤더니 이 MZ 세대들은요. 네. 어려서부터 주로 스마트폰 메신저, 네. SNS 우리나라들도 무슨 톡으로 다 그렇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전화 통화를 많이 할 요인이 줄어들었죠. 네네네. 그래서 가령 한 20대 청년이 대답하기를 메신저 등으로 미리 전화하겠다라고 예고받은 전화가 아니라면 받지 않는다. 전화 통화는 일방적으로 들이닥치는 느낌이고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전화 걸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화를 받는 게 어렵다. 또 다른 분은 20대 직장인인데요. 생각이 정리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받으면 머리가 하얘진다. 전화를 걸 때는 그래서 이야기할 내용을 미리 적어놓고 읽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전화할 때 남이 통화 내용을 듣는 게 싫어서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해야 되거나 불필요한 인사치레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게 불편한 게 많다. 얘기를 했고요. 사실 제가 전화공포증이 심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런 말이 유명해지기 전에 네네. 심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 되게 어려웠고 내 시간을 불쑥 침해받는 느낌? 예, 왜냐하면은 톡이나 이런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채팅창이라는 공간은 공유를 하지만 네네. 시간은 그 사람과 공유하지 않잖아요. 내가 나중에 답해도 되고 네, 덮어놔도 되고. 그러니까 당신 편한 시간, 나 편한 시간 이렇게 네네. 알아서 조율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왜 답을 안 해?
그렇죠. 특히 기성세대가 네, 빨리빨리 문화다 보니까 네. 아니 왜 답을 빨리 안 해? 분명히 핸드폰 보고 있을 텐데 네네네.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하면서 읽음도 표시가 되잖아요. 네, 요즘에. 뭐 기분 나빠하시는 네. 분들도 있어서 거기서 좀 간극을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이 배달 앱이 나왔을 때 그게 좀 편했어요. 네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 앞에까지 음식이 온다는 게 예. 입을 열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필요가 문 앞에 없으니까. 두고 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네. 또 벨도 안 누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를 또 일종의 사회적 병폐라고 보는 시각도 네네.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왜 그 친구 집에 집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본인 소개를 하는 예절을 예. 배우기도 하고 전화와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 누구 친구 누군데요. 네네네. 이거 연습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전화할 필요성이 줄어들었지만 직장에 들어가면 전화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아직은 전화와 익숙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소통 방식의 변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점도 있고 분명히 또 단점도 있겠죠. 네. 하지만 또 필요한 소통이라면 전화로라도 할 수 있는 네. 긴급 소통들이 될 텐데 우리가 또 적응할 필요도 있겠죠.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시대다. 좀 놀랐습니다. 자,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2022년 이런 기록이 나왔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기록한 게시물의 주인공 누굴까 했더니 바로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 네. 두둥. 그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자축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죠. 예, 그런 사진인데 인스타그램에서 역대 최다 좋아요를 받게 됐고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 CEO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서 리오넬 메시의 월드컵 게시물이 인스타그램 역사상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다라고 썼고요. 또 왓츠앱이라는 메신저 앱에서도 네네. 결승전이 치러지는 동안 초당 2,500만 개의 메시지를 어휴, 기록했다. 엄청났네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진 게시물 확인해 보니까 좋아요 수가 7,395만 8천을 넘었어요. 네. 어제랑도 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여담으로 축구 선수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면 그 호날두 선수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팔로워 수가 엄청 많고 5억이 네네. 넘고 어. 메시의 라이벌로 항상 여겨져 왔었기 그렇죠. 때문에 또 상당히 본인이 업로드를 열심히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메시가 우승한 이후에 하도 워낙에 라이벌로 거론이 됐었으니까 네. 호날두가 그렇게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더니 몇 시간째 안 올리고 있다. 예, 메시가 우승한 게 배가 아픈가 보다. 예. 지금 10시간째, 20시간째 안 올리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또 조명을 해보기도 했었고요. 네. 그 메시의 우승컵 사진이 이번에 새로운 신기록이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까지의 1위는 무엇이었을까? 궁금하네요. 네,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누구였을까가 아니고? 네. 네. 누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달걀 사진이에요. 달걀 사진? 네. 정말 딱 그냥 달걀 하나 덩그러니 있는 사진인데 이게 좋아요 수가 5,873만을 넘었습니다. 허허. 지금. 이 계란의 사연은 이런데요. 그 카일리 제너라는 미국 탑스타가 있는데 이분이 개인적인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 1위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란을 올린 계정에서 카일리 제너의 이 좋아요 수를 우리가 이겨보자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독려를 하고 누리꾼들이 그럼 나도 계란한테 한 표 줄래 하고 한 표씩 던져주면서 1위가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유명인은 쉽게 화제가 되고 네네. 항상 유명인의 게시물은 늘 입에 오르내리는데 어떠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알 같은 게 전복했다? 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이 계정 운영자가 런던에서 활동하는 광고 전문가 크리스 가프리라는 사람이었는데 네.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는 충분히 부합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좋아요 수에 신경을 쓰고 되게 네네. 의기소침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뭐 좋아요 수를 드러내지 않게 가릴 수 있는 장치도 생겼고 사실 그걸 하다 보면 남하고 비교를 하게 되고 네. 좀 이런 병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또 달걀에는 성별과 인종, 종교가 없고 보편적이다. 또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SNS 초창기에는 자기의 이제 프로필 사진을 올리지 않으면 네. 이렇게 그냥 빈 얼굴만 있어서 달걀이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면서 네. 아이고 달걀인데 제가 팔로우를 왜 눌러요 이랬거든요. 이것도 철학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SNS에 한번 달걀을 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눌러드릴게요. 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자,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람을 맨손으로 받아서 구해낸 경찰의 이야기.
야, 이건 정말 화제가 될 수밖에 없네요. 네, 지난 11일 오후 10시 50분쯤에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30대 여성이 추락을 했는데요. 이를 두 손으로 받아내서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영웅은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소속 이진수 순경이었는데요. 네. 이 순경은 당시에 신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딸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라는 네. 부모의 신고가 있었고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거죠. 그 당시에 동료들과 소방관들이 먼저 아파트 3층으로 올라가서 A씨를 통제하고 있었고 이순경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1층 화단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A씨가 베란다 난간을 넘어서 추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반사적으로 양손을 뻗어서 A씨를 맨손으로 받아냈습니다. 네. 이순경 손에 맞고 바닥에 떨어진 A씨는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나서 지금은 퇴원한 상태로 알려졌고요. 이순경은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했다. 내가 아니라도 거기 있는 모든 경찰이 다 똑같이 했을 것이다. A씨가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했다라고 밝혔고요. 이순경도 구조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해요. 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걸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진짜 직업의식이다. 박수를 아끼지 않고 있고요. A씨에게는 뭔진 모르지만 괴로운 상태인가 본데 새 사람으로 꼭 살아주세요. 예, 격려도 보내고 이순경에게는 항상 건강하시고 부상당하는 일 없으시길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체중을 정말 밑에서 3층 높이에서 네. 떨어지는 걸 받아냈다는 게 경찰관도 굉장한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네. 하지만 본능적으로 한 생명을 살려야겠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이게 이제 영웅들의 특성이죠. 몸이 먼저 반응했다.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 피하는 것도 또 본능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직업의식이 참 투철했다. 영웅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또 떨어지신 여성분도 정말 어찌 보면 이게 아까 글이 네. 새 사람으로 살아주세요. 네. 생명을 부여받은 거잖아요. 좀 새해를 맞아서 또 심기일전해 주셨으면 하는 또 격려를 드려봅니다. 자, 올해도 벌써 이제 오늘 지나면 딱 하루. 네. 오늘 반나절 갔는데 포함해야 이틀. 자, 한 해를 보내면서 각자 정리하고 싶은 것들 또 새해 소망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해 첫 아침 되면 네. 일출을 본다든가 산에 올라가신다든가 네. 뭔가 이제 결의를 다지는 자기만의 행사를 하잖아요. 올해 새해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제야의 종이죠.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타종 행사에 이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올해에는 월드컵에서 큰 인상을 남겼던 축구선수 조규성을 비롯해서 인기 만점이죠. 네. 네. 또 여름 폭우 때 강남순환도로에서 막힌 배수구를 뚫어서 시민들을 위험에서 구해준 네. 의인 최영진 씨 등이 참여합니다. 기억납니다. 네. 타종식에 참여하는 시민 대표는 국가대표로서 국위를 선양했거나 우리 이웃을 정의롭고 안전하게 지킨 인물이거나 또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자기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인물 등 7개 분야에서 뽑았고요. 네. 올해 타종행사는 보신각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광화문 광장,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도 생중계를 합니다. 중계 방식으로. 예, 왜냐하면 얼마 전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열리는 행사이다 보니까 그 인파를 좀 분산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혹시 오늘 타종 행사에 가시는 분들 안전은 특히 유념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서울시는 이 각 장소에 330인치 스크린 전광판을 설치를 하고요. 네. 내일 오후 10시 50분 열리는 식전 행사부터 타종 행사 전체를 생중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유튜버들도 포진이 돼요. 그래서 곳곳의 모습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네. 국내 인기 유튜버 22명을 또 초빙을 해서 이분들이 또 전달을 하는 거죠. 네. 유튜버 채널의 구독자 수를 다 합치면 2,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행사 당일인 내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는 보신각 일대 차도를 전면 통제하게 되고요. 네. 3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사이에 지하철은 1호선 종강역을 무정차 통과한다는 점도 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해넘이 해돋이 보러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날씨는 좋은데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특히 좀 시야를 가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아쉬운데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몇 시에 볼 수 있느냐 보면은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일출 예상 시각은 오전 7시 47분입니다. 그리고 정동진이 있는 강원도 강릉은 7시 40분, 부산은 7시 32분에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벌써 일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네, 새로운데 올 한 해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해는 매일 지고 또 뜨지만 그래도 또 감회가 그렇지 않죠? 네. 내일 마지막 일몰. 서해에서 전 강화도에서 본 일몰이 그렇게 기억에 남고요. 네. 또 일출은 역시 동해에서 보는 게 제맛이긴 한데 서울에 계신 분들은 남산에도 오르시고 혹은 뭐 자기 집 옥상에서 네. 보셔도 되고. 네, 전 집이 제일 좋더라고요. 집이 그렇죠. 요즘 네. 이불 밖은 위험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소식들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지금 연말 특집 인터뷰를 이번 주에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빅데이터도 있었고 또 경제, 부동산 진단도 있었습니다. 2022년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정치권 이슈를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계속 나오시던 우리 훌륭한 연사신데요. 여의도 정가에서 가장 촉이 좋으신 정치 분석과 전망의 일타 강사. 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연말연시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좀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네.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건강하게 새해를 맞는 것. 자, 뭐 특별히 뭐 이 연말, 연초, 첫날 뭐 계획 있으세요? 아니, 뭐 특별하게는 없고 제 애가 내년에 학교 가거든요. 네,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긴장되는 분위기가 있긴 있습니다. 자, 이제 학부모의 네. 학부모의 이제 임무로 접어드십니다. 네. 새해는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겠네요. 네. 자, 보면 올해도 다사다난이 정치권도 뭐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우리가 경제, 사회, 국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게 이제 결국 깔때기처럼 모아지는 게 정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연말 연초에 뭐 올해 있는 일 이런 걸 질문을 받으면 그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 게 최근에 가까운 게 크게 느껴지고 맞아요. 한 1월, 2월에 큰 일이 있었어도 옛날 일 같이 느껴지고 맞아요, 그런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올해 이제 정치 이벤트들의 결국은 핵심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 가지고 네. 정권이 바뀐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게 이제 6월 지방선거가 네. 있는 것이고 여야의 그리고 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여소야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여야의 갈등이 네, 벌어지는 국회에서의. 것이고. 예. 야, 지금 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딱 짚어주셨어요. 3월에 대통령 선거, 5월에 이제 취임식이 있었고 네. 정권 교체. 그 사이에 2달 인수위 시절에서도 뭐 매일 뉴스는 쏟아졌고요. 네. 6월에 지방선거. 있었고. 자, 선거 이후로도 정치권 이벤트가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주목해 본 것은 여당 내의 갈등, 야당 내의 갈등도 또 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게 있고 조금 미시적인 게 있을 텐데 네. 구조적인 걸로 보자면은 여소야대라는 부분은 네.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하다. 것들. 그리고 또 격차가 작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패배한 사람이 석패한 사람이 곧바로 또 올라왔잖아요. 링 위로. 그랬죠. 그 두 가지 부분 여소야대라는 부분하고 격차가 아주 작았다라는 부분이 네. 이제 구조적으로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인 네. 것이고 좀 미시적으로 보자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대통령이 정치 경험도 없고 해서 좀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것들 그리고 야권에서 보면은 대선에서 그래도 진 사람이고 책임져야 되고 좀 리스크도 있는데 이 사람이 또 바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네. 거기서부터 네네. 결국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 소거법을 해보면은 네네. 뼈대가 남는 건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대선의 결과. 네. 또 승자와 패자의 각각의 그렇죠. 뼈대 구조가 지금 여와 야의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 토대를 이루고 있기도 하고 네. 그 자체가 또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 근데 딱 이제 이 촉이 좋으신 우리 윤태곤 실장님께서 2022년을 기억한다 그러면 보통 연말 연초 교수 신문들이 뭐 사자성어 뽑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올 한 해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올 한 해는 그러니까 불안정. 흔들렸다.
그리고 이게 3월에 대선이 있고 5월에 대통령 취임을 했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반기로 가면 조금 안정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요 한 3주 한 달 사이에 대통령 지지율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반등에서 한 40%. 네네네. 보편적인 대통령들이 조금 안 좋을 때 네. 수준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중에 중이라고 해야 될지 중에 하라고 해야 될지. 예. 근데 아까 6월 지방선거 때 기세가 되게 높았잖아요. 그렇죠. 여당이 앞선 거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7, 8, 9, 10 좋아야 되는데 아주 안 좋았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되게 특이했던 거죠. 이례적인 거다. 예. 근데 그걸 이제 불안정이다. 그렇죠. 전국의 불안정. 자, 정치권에서 뭐 가장 주목받은 한 인물 그러면 올해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일 그럼요. 네. 수밖에 없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 이제 8개월 차 접어들었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불안정한 전국이라든가 지방선거는 또 압승을 했고 그런데 지금 국회는 국정을 밀어줄 수는 없는 분위기. 네. 야당이 다수당.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8개월 평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게 우리가 뭐 좋을 때 보면요. 왜 좋아? 하면 좋으니까 좋지. 안 좋을 때는 왜 안 좋아? 그러니까 싫으니까 안 좋지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네. 고리가 형성돼 가는 네.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네. 뭐 삐거덕거리고 이상한 이야기 나오고 네. 뭐 조금 뭐 큰 실수 작은 실수 같은 거 자꾸 반복되고 그러니까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윤 대통령이 뭐 보수적인 정책을 썼기 때문에 네네. 혹은 보수 후보인데 진보적인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왜 자꾸 뭐가 안 맞아? 뭐가 안 돌아가? 네.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을 하게 되고 위축되고 실수가 잦아지고 실수하면 또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식이고 비난이 나오고 그렇죠. 그런 대통령실은 위축되고 네. 그게 또 뭐 이런 요인도 크겠죠. 대통령이 아무래도 정치적 경험이 작은 사람이니까 네네네.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은 뭐 옛날에 정치 구단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명언 같은 거 남긴 거 많아요. 네네네. 뭐 소나기는 맞고 가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뛰어가봤자 비 더 맞는다.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그리고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고 보십시오. 최근에 한두 달 보면은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민주노총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야? 네. 라는 식의 비판이 높아져요.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네. 근데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뭐가 잘 안 돌아가잖아. 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비판과 갈등이 있더라도 그 말하자면은 대통령이라든지 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수준이 조금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말실수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비판받는 것보다 그렇죠. 내용으로 정책적인 걸 가지고가 되는 거죠. 그런 또 변화가 있는데 한 6개월 지나서 이제는 좀 보수적인 정책으로 호불호가 갈린다. 그렇죠. 그거는 좀 차이가 있다. 자, 요거 이제 대선인데요. 윤석열 후보 48.56%, 이재명 후보 47.83%, 0.73%포인트에 1%포인트가 안 되는 박빙의 차이였어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치르면서 그 이후로도.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내가 패배한 야당 후보 찍은 지지자들은 지금 뭐 정권 교체된 게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하는 게 또 다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팽팽한 구도가 진영 대결로 지금 흘러가 있는데 우리 정치권 좀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 대선에서 한쪽은 한 표도 이긴 거지. 한 표도 이긴 거죠. 그리고 진쪽은 물론 불복할 수는 없지만 내심 승복이 안 되는데 네. 그 연장전이 사실은 지방선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방선거에서는 좀 갈렸지 않습니까? 완전히 승부가 나버렸죠. 그렇다면은 대선의 표가 컸던 간에 새 대통령, 새 정부는 일 열심히 하고 야당은 또 야당대로 추슬러라라는 게 국민들의 명령이었는데 여당하고 대통령실은 제대로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이거 뭐 우리가 뭐 좀 이렇게 물러나 있을 필요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돌아갔던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뭐 우리 정치가 늘 최악이다. 제가 한 20년 동안 보면은 매년 최악이다 그러는데 매년 지금 이게 뭐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는요 우리가
정치 선진국이고 우리가 저 나라 따라가야 돼 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인구가 꽤 되는 나라들 중에 그런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뭐 영국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도 영국 총리 바뀌는 거 보십시오. 영국은 우리보다 더한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의사당 사람들이 쳐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한 나라들이 다 그러하다.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인류가 좀 되게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인류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상대평가로만 보면은 뭐 크게 더 나빠진 건 아닌데 근데 남의 일은 남의 일이고 우리 일은 우리 일인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자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의 승부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람들이 그 이전에도 정치 불신 혐오감을 가지면서 오히려 정치 경험이 없던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선택을 한 거예요. 두 사람 올려가지고 뭐 한번 엎어봐라. 네네네. 세 사람이 하면 잘하지 않겠냐. 근데 지금 이제 뭐 양쪽 다에 대한 비판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치를 오래 한 분들, 경력이 높은 분들이 다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이게 세계와 한국이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문제점이에요. 자, 이건 지금 인류사적, 세계적 트렌드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셔서 우리가 특히 우리 스스로를 자학할 필요도 없지만 정치 그렇죠. 아니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하지만 이게 우리만 없다. 너무 이런 거다라고 해서 너무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래요.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윤 실장님이 잠깐 이제 최근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해서 요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9일에서 23일 최근에 조사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2%. 부정평가는 56.6%. 자세한 사항은 이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글로벌 트렌드다 얘기를 하시니까 절대평가는 의미가 없고 상대평가인데 우리는 또 우리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에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애증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장님하고 또 비슷한 세대인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거치면서 이게 힘들게 오면서 좀 진화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괴감에 빠지지 마라 그러셨지만 더 나아져야 하는데 이 진영 논리가 강화되고 이 지지층 정치 계속되고 하는 이런 경향이 좀 심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뭐 한두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정치의 특징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여야의 수장이 윤 대통령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인데 이게 리더들만의 문제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정치 경험이 얼마 없는 사람들이 지난 대선 때 양쪽의 지지자들이 리더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뭐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처럼 오래 바닥에서부터 정말 자기 인생과 이걸 통해 가지고 지지자들을 모아온 사람들도 아니고 또 과거에 무슨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처럼 총칼 들고 자기들은 자기 목숨 걸고 권력을 뭐 찬탈한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수장도 아니었고. 근데 사람들이 이분을 밀어 올린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양쪽의 책임이 좀 같이 있다라는 거죠. 양쪽의 책임이 같이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참 초유일인 게 현직 대통령은 이 국회의원 의정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초선이 된 거죠. 대선 끝나고 나서야 대통령이 됐으면 또 이제 의정 경험 없는 대통령이 없겠죠. 자, 그래요. 자, 이 협상과 타협을 통한 정치적인 결단, 아름다운 합의, 우리가 민주주의 절차론을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그래도 최소한 소통과 협치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이제 뭐 지지자하고 리더가 결국은 한 고리를 형성해 있는 거다. 책임의 부분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최근 몇 년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번에 어쨌든 간에 여야가 한 두세 가지 타결을 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타결을 했고 국정조사 삐걱거리지만 국정조사 타결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타결하면은 박수 받기도 하고 역시 고생했다. 근데 타결하면 욕먹어요. 자기 지지층들한테. 왜 양보했느냐? 그렇죠. 왜 굴복시키지 못하고. 근데 이거 다 알아요. 어떻게 굴복을 시킵니까? 여소야대죠. 근데 대통령은 여당이란 말이에요. 한쪽이 한쪽을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굴복시키라고 하고 또 거기 이제 강경파하고 뭐 영합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또 정치인들은 아니 나는 할 수 있는데 쟤니까 못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상대를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편에 대한 이제 주류 진영을 이렇게 흔드는 거 그리고 흔드는 사람들끼리 또 주류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물건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물건 만약에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죠. 어제까지 쟤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고 상종할 수 없는 놈들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우리가 한 발씩 양보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라고 하면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당황스럽죠.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자, 바로 어제도 아니고 조금 전까지 그러니까요. 서로와 저 상대는 진짜 상종할 수 없다 그러다가 결국은 또 국회의장 이렇게 불러서 중재하고 합의로 타결하면 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과 타협을 통한 이제 결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그래도 내년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게 내년이 정치적으로 제일 큰 특징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선거가 없는 한 해. 네. 근데 저는요 지금 윤 실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너무 희망하지만 3월 8일에 여당 국민의힘 전당대회 있는데 그러고 나면 바로 이제 총선 1년 전이라 그렇죠. 총선은 내년이 되면 다음 해가 되지만 한 1년여 남지만 또 총선 놓고 달릴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내년도 정치권 전망을 한번 쭉 해주시죠. 거시적으로. 누가 알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년 이맘때 보면 정말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제 희망을 조금 섞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권 같은 경우에 이제 전당대회 지금 윤심 논란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치열하죠. 근데 이제 여당의 이제 당 대표는 어쨌든 총선 승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총선 승리를 하려면 여당 내에서 지금 이야기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 잃어버린 MZ 세대 수도권 회복해야 된다. 네네네. 근데 MZ 세대하고 수도권 회복하려면 지금 하는 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안 된다. 전당대회 때까지는 좀 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말하자면 실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당 사람들이 갑자기 좋아진다, 개과천선한다가 아니라 이게 일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돼 가는 것이다. 그리고 야당은 오포지션 파티니까 여당에 대해서 반대하고 견제하는 게 주 업무긴 하지만은 오랫동안에 야당도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검수완박 꼬리표 같은 거 내년엔 떼야 되거든요. 여당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강한 야당이라는 프레임이 잡히면 총선 때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그럼 양쪽 다 지금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어쨌든 중도층을 잡기 위한 경쟁이 내년에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간 이유가 싸움의 수준이 비판의 수준이 높아졌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야가 내년에 싸울 거예요. 하지만 그 수준과 싸우는 운동장은 좀 달라질 가능성이 판을 있다. 바꾸면서 조금은 향상될 수 있다. 자, 희망을 섞어서 내년도 전망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또 그렇게 아니할 수 없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신 대로 좀 저점을 찍고 조금씩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정책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신년 기자회견은 아직 예정이 없어요. 확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새해 첫날 신년사를 발표한다. 자, 키워드는 이미 우리가 들은 겁니다. 3대 개혁. 여기에 더해서 제도약.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화물연대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 노동계에 대해서 또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도 좀 북한의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 준비 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고요. 이 좀 강한 기조, 강경 기조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예컨대 무인기에 대해 가지고 대비하고 철저하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자체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무인기를 못 날아오게 하든가 오면은 잡든가 해야지 계속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노총하고의 갈등 같은 것도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이미지 안 좋아진 지점도 있는데 민주노총하고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 박수 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그럼 대통령과 여당이 말하는 대로 이중노동시장을 개혁한다. 일자리를 늘린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겠죠. 계속 싸울 수는
없는 거죠. 싸움이 목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수단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뭐 글로벌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성과가 뭐 완전하게 좋은 성과가 못 나오더라도 우리가 볼 때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는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지율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단계 올라왔어요. 네네네. 여기서 이런 기조로는 더 많이 올라가긴 어려울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예, 한 번 더 지금 이제 뭐 40% 초반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40대 후반 50대 올라가려면 계단을 하나 더 넘어야 되는데 그 계단을 넘기 위해서는 말뿐만 아니라 뭐가 손바닥 위에다 뭘 올려놓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가 늘었든 경제 지표가 향상이 됐든 아니면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뭐 이제 시장 상황이 돌아가는구나, 뭐가 돌아가는구나. 자, 정당 이야기도 해보죠. 이제 민주당과 지금 뭐 국민의힘의 격돌입니다. 그리고 경쟁은 계속되고요.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를 가지고 또 집안 싸움이 참 볼만했어요. 올해는 의견들이 제각각이니까. 이 사이에 국민들은 이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멀어져서 무당층이 많이 늘었다. 그 마음 줄 정당이 없다. 이거죠 현재 상황. 그렇죠. 예. 또 두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지금 그럴 때가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작년 연말부터 각 당의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죠. 대선이 있었죠. 곧바로 지방선거 있었죠. 보통 국민들은 정치적 에너지를 많이 투여해놨어요. 맞아요. 지금 좀 쉴 때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축구로 비유해 볼게요. K리그 각 팀에 이제 강한 서포트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 월드컵 때 응원하는 이제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 없던 국민들이 확 몰리죠. 그럼 우리는 월드컵 최종 예선부터 해서 월드컵까지 막 힘을 쏟았어요. 그럼 월드컵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또 각자 자리로 돌아가가지고 뭐 야구도 보기도 하고 농구도 보기도 하고 할 시즌이에요. 근데 지금 K리그로 돌아와가지고 막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서포트들은 막 죽을 똥 살 똥 서로 싸우고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사실 한 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근데 내년 한 하반기부터는 이제 또 총선. 그렇죠. 뭐 이제 월드컵은 아니지만은 뭐 올림픽이 됐건 그렇죠, 이제 이런 게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거죠. 월드컵은 승자가 하나지만. 그러니까 무당층이 높아지는 부분이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고 한 두 번째 요인은 지금 여야가 포지티브한 싸움을 못 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쁜 놈 경쟁을 하잖아요. 맞아요. 뭐라고 그랬고. 이야기하면은 서로 반타신공입니다. 네가 더 잘못했어. 뭐 이야기하면은 얼마 전에 너가 그랬잖아. 라는 식이니까 뭐 눈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네거티브 경쟁에서 어떻게 포지티브 경쟁으로 이제 전환할 것이냐. 자, 지금 이제 일단 내년 딱 시작되면 3월 8일이 전당대회인데요. 국민의힘 집권여당. 근데 3월 8일이 3월 초니까 실제로는 한 두 달이란 말이요. 새해 딱 시작되면. 자,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 이후에 총선을 바라보고는 중도층 타겟 또 수도권 타겟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이 친윤, 비윤, 반윤 경합인데 윤심이 결정적인 변수입니까? 전당대회니까. 그리고 또 이번 룰이 이제 당원들이니까 100%. 이제 윤심이 이제 크게 이제 좌우하는 건 맞겠죠. 근데 100% 대통령이 뜻한 사람대로 된다 그런 거하고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변의 가능성도 있다. 이변이라기보다 제가 국민의힘 지지자라면은 어떤 대표를 원할 것인가? 당 대표로. 대통령하고 너무 싸우지 말고. 사이도 좋게 지내고 근데 대통령한테 때로는 할 말도 하고 뭐 이건 아니다. 너무 바깥에 싸우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이야기도 설득도 할 수 있고 노련하게. 궁극적으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윤심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한테 윤심이 같다라고 하면은 쭉 그렇게 따라가겠죠. 회의 받아들일 것이고. 근데 우리가 볼 때 전혀 아닌데 저 사람은 하는 쪽으로 윤심이 가면은 그거는 뭐 풍파가 벌어지겠죠. 오히려 격전이 벌어지겠죠. 격전이. 자, 알겠습니다. 자, 내년에 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또 윤 실장님도 진단해 주신 것처럼 그냥 일단 흐름으로 보면 친윤 인사들로 이제 당이 어쨌든 지도부가 구성이 된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1년여 후에 총선인데 친윤 인사들이 주도해서 총선을 치르면 약간 아까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었는데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런 대표를 원할 것이다. 네네네. 친윤이냐 비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네네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제 대선 때부터 뭐 지금까지 쭉 봐왔던 걸 봤을 때 모습이 있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이냐. 뭐 저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각각의 그렇죠. 판단들이 있을 거예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좀 짚어볼게요. 민주당도 상황이 뭐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계속되고 이 사법 리스크 아는 채 지금 현재 체제로 2024년 총선까지 달릴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제가 뭐 여기서 뭐 말할 계제는 아닌 거고 하여튼 갈등은 계속 갈등은 고조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 내우와 외환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외환은 뭐 검찰 의 문제 아니겠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 내우는 이래가지고 되겠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그럼 두 가지 방향인데 이것도 자 이재명 대표 리스크 때문에 이 제대로 지도부가 굴러가겠냐라는 질문이 내부에서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당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게 맞냐? 뭐 강경 지지층들 위주 뭐 유튜브 언론 뭐 이제 이런 데들 위주 그다음 뭐 이제 윤석열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 집회에 이제 참여하는 의원들 뭐 이런 위주로 되겠냐 뭐 퇴진 집회 뭐 이렇게 불리죠. 라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또 모아진단 말이에요.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강하게 이재명 대표를 이제 보호해야 된다, 옹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점점 불안해질수록 외환이 강해질수록 뭔가 강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다면은 외환과 내우는 연결이 돼가지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게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제 당내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말하는 목소리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야권 얘기를 들어보면 한쪽에서는 그런 우려 분명히 있죠. 그런 이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아직은 당일 대우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계셔서 정확하게 뭐 재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자, 사실 또 이재명 대표 외에 대체제가 있느냐 이것도 뭐 쉽지 않아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안 됐습니다만 좀 뭐 주목할 만한 이제 대체제 됩니까? 복권도 안 됐고 대체제라기보다는 어떤 뭐 마중물 내지는 상징적 효과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늘 여당하고 야당은 좀 다른 게요. 여당은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정권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야당은 조금 이렇게 책임 부분에 자유롭지 않습니까? 또 정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는 야당은 사람 없으면 사람 생겨요. 이재명 대표도 불과 뭐 10년 전에 어땠습니까? 성남시장이었잖아요. 기초자치단체장이었죠. 그리고 좀 뭐 거칠고 뭐 이런 분이었잖아요. 근데 대선 경기지사도 되고 대선 후보도 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을 보면은 사람이 없어 이러지만 좀 제가 볼 때는 권력의 진공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없어지면은 누군가 할 거예요. 자, 권력에는 진공이 없다. 그 빈자리가 그냥 있지 않다. 누군가 채운다. 특히 이제 야당이 더 그렇다. 그렇죠. 보면 또 민주당도 뭐 바로 직전 정부에서는 이제 집권 여당이었는데 그때는 또 이제 문정부와 민주당의 근데 이제 관계 이런 건 있습니다.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 이재명 대표가 순항한다기보다 이제 난항을 겪고 그래도 다시 이제 중심을 잡을 것인지 뭐 아니면 이제 난항을 겪다가 아예 안 좋아질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쭉 나올 거예요. 또 나와야 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잘 되냐 마냐를 떠나가지고 경쟁 구도가 형성돼야 되니까 대체제가 되든 경쟁자가 되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뭐 친노로 돌아가자, 친문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뭐 간판이라도 새롭게 해야죠. 혁신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올해 마지막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고요. 자, 실장님 새해도 건강하시고 자주 오셔서
또 새해 진단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단수를 좀 높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9단, 10단. 아이고, 별 말씀이요. 요즘 뭐 알파고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인데 알겠습니다. 사람은 딸리죠. 자, 지금까지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네. 자, 올해 마지막 근무일 드디어 기다리던 우리 정현호 PD가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요. 신혼인데 결혼식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냥 파견을 해외로 나갔죠. 자, 건강하시죠? 네, 아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네. 어떻게 좀 여독은 풀었어요? 예, 좀 이제 쉬고 좀 준비를 하려 했더니 또 연말이 돼서 네네네. 내년부터 열심히 하는 걸로. 내년부터. 이번 주말까지 푹 쉬시고. 네네. 내년이라고 해야 뭐 내일 모레니까.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이 12월 19일에 끝났으니까 말이죠. 네네. 그 이후에 돌아와서 네. 뭐 한 열흘 안 됐네요. 저는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방송센터 철수까지 하고 오는 바람에 온 지는 이제 아직 열흘도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독을 한참 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네. 바로 오늘 또 전해진 소식이 네. 축구 황제로 불렸던 펠레가 자, 향년 82세 네.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밤 별세를 했는데 네. 자, 이 펠레에 대한 정현호 PD의 헌사, 기억, 너무너무 축구계에서는 유명한 선수고 네. 축구의 황제, 그러니까 축구에 있어서 황제라고 붙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수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브라질 정부에서 좀 재밌었던 게 당시에 네. 펠레 선수 생활 당시에 유럽 구단이 이 펠레를 데려간다는 것은 국부 유출이다. 국보로 지정할 정도였고 예. 월드컵을 3번 우승했던 유일한 선수입니다. 유일한 선수. 이번에 메시가 드디어 월드컵을 차지했는데 한 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레의 아성을 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이유가 네. 이 클럽에서의 성적도 압도적이지만 한 시즌에 150골을 넣은 적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공식 기록과 비공식이 섞여 있긴 하지만 이런 선수가 역시 3번씩이나 월드컵을 제패했다는 점에서는 메시도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고 사실 이 펠레가 2021년 9월부터 암투병을 하고 있었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두 메시라든가 음바페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의 추모가 또 이어지기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이 아모르 그리고 파라셈프레 하면서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유언은 사랑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럴 만큼 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가장 완성형에 가까웠던 축구 선수가 바로 이 펠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간으로 이 스포츠맨으로 가장 완성형에 가까웠다. 이건 뭐 대단한 찬사죠. 네. 자, 스튜디오에 한 달 반 만에 돌아온 우리 정현호 PD.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보니까 스포츠 PD가 된 다음에 세 번째 월드컵이시라면서요? 그렇죠. 네네. 자, 어떤 월드컵으로 기억에 남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제작진으로 이제 참가를 했었던 이번에는 이제 그 코디네이터로 국제 코디네이터로 참가한 그렇죠. 첫 월드컵이었거든요. 네네. 사실은 뭐 당연히 처음 해보는 일이기도 하고 너무나 생소한 분야라서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좋았든 아쉬웠든 처음은 굉장히 누군가에게 각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입장에서도 이 카타르 월드컵이 각별하게 처음이었다는 기억으로 좀 강렬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새로운 시장을 보고 왔어요? 맞습니다. 그럼 창업해요? 아니요. 이제 기존 상황에서 메뉴 추가 정도라고. 저도 데리고 가요? 물론입니다. 꿈도 영어로 꾸셔야 돼요, 근데.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카타르 월드컵 추가 시간을 철저하게 반영하기도 했고 경기 운영에서 또 토너먼트전에서 유난히 승부차기가 정말 많았던 경기들이었어요. 맞습니다. 결승전도 승부차기로 끝났는데 자, 이렇게 좀 경기가 길어지면 제작진 해설진 입장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커지지 않습니까? 있죠. 일단은 제작진 입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뒷방송과 이 편성 시간을 조율하는 일. 네네. 그게 이제 가장 조금 어려운 일이고 이 토너먼트에서 승부차기나 연장전에 들어가게 되면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예정이 없던 쉬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이때 이 그 10분이나 15분 이상의 시간을 어떻게 잘 채워 넣을지
이것도 이제 제작진이 가져야 되는 고민 중에 하나고 그래도 축구는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스포츠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야구에서 우천 중단이 되거나 테니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끝나는 시간 경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스포츠가 배구도 그렇고요. 네. 몇 세트 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송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스포츠가 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축구는 그나마 좀 낫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현지에서 꽤 긴 시간 한 2달 있었죠? 2달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업무뿐 아니라 지난번에 베이징 올림픽 가셨을 땐가? 그때는 굉장히 좀 봉쇄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엔 또 아랍 국가라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좀 업무 외에 좀 이 출장, 여행 에피소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베이징 때는 같은 아시아권이라서 뭐 봉쇄라는 측면 말고는 문화적인 차이는 많이 못 느꼈는데 낯설지 않았는데 이번 그 아랍권에서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이 인샬라라는 단어인데 인샬라 이 느낌 어떤 느낌은 신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신의 뜻이에요. 아 거기는 정말 많이 기자가 씁니까? 안 나와도 신의 뜻이고 경기가 송출이 안 돼도 신의 뜻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난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초반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한 달 넘게 지나니까 제가 같이 인샬라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송출이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되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한 점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낙천적이거든요. 아 그거는 좋네요. 네, 그런 마인드를 조금은 배울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분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오차가 발생하면 큰일 나고 굉장히 예민하죠. 임무를 완수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강도는 참 높죠. 맞습니다. 인샬라. 자, 정현우 PD가 많이 얘기하게 되실 것 같은데. 자,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경기의 승패가 어떻든 끝나면 바로 이 피치 위에 주요 선수를 인터뷰하잖아요. 맞습니다. 주로 손흥민 선수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인터뷰할 대상을 좀 사전에 정해놓는지 질문은 누가 준비하는지 인터뷰는 다른 나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이런 거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월드컵 가서 처음 알게 된 상황인데 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경기 종료 15분 전까지 FIFA에 선수를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선수를 인터뷰하겠다. 아, FIFA에. 네네. 그리고 FIFA가 각 축구협회와 이제 상의를 해서 이 선수를 이제 어레인지를 해줍니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FIFA가 어레인지 하는 거군요. FIFA와 각 축구협회가 이제 선수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 내용은 당 경기에 담당하는 기자가 결정을 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다른 나라 역시 이런 절차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인터뷰를 피치에서 진행하고 인터뷰 포지션에서 진행하려면은 돈을 내야 한다. 이게 공짜가 아니군요. 네, 다 부킹을 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역시 정인호 PD가 이제 쭉쭉 성장하고 있으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모든 건 비즈니스다. 맞습니다. 이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월드컵을 마치고 이제 연말을 맞은 우리 스포츠계는요. 지금 보니 병역비리 의혹으로 시끌시끌한데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조재성 선수로 시작된 병역비리. 근데 여러 종목으로 지금 확산 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조재성 선수는 병역비리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시인했고 타 종목 선수들도 이 병역비리에 같이 가담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사실 이 병역비리가 2004년도에 프로야구계를 굉장히 강타했었거든요. 터졌었죠. 당시에 유명했던 지금도 은퇴한 레전드 선수들도 가담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좋은 고시로 남아있는데 여기다가 최근에는 또 배구계에서는 해설위원이 불법 도박에 참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좀 홍역처럼 앓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카타르 월드컵까지는 참 행복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스포츠계에 좀 추악한 어두운 승부 조작, 음주운전, 불법 도박, 금지 약물, 학폭, 거기에 또 병역비리 의혹까지 좋지 않은 이슈가 뭐 반복되는 스포츠계인데 이번에 병역비리인 거죠. 스포츠 PD이자 또 스포츠맨이시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떤 스포츠맨이든 아무리 찬란한 업적을 세워도 약간 좋은 글씨처럼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그 족적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이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저는 가장 나쁜 게 승부 조작이랑 금지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음주운전도 당연히 사법적인 처벌을 강하게 받아야 하지만 이 두 개가 문제인 이유는 스포츠의 근간을 뒤흔들기 때문이거든요. 스포츠의 근간은 우리가 승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승부 조작이라는 것 그리고 금지 약물을 통해서
또 내가 불법적으로 승부를 뒤집고자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승부의 불확실성을 뒤흔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스포츠라는 시장 자체를 뒤흔들 수 있고 결국에는 자기 밥그릇을 걷어차는 행동이다. 맞아요. 선수들이 좀 이 사실을 알아줬으면 하는 게 스포츠 팬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스포츠의 본질을 거스르면서 스포츠를 하는 것 이건 참 어불성설 맞습니다. 모순이죠. 자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으로 올해를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가 있었던 2022년이었습니다. 정현우 PD 어떤 장면들을 주로 추억하시겠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카타르 월드컵 16강 너무 좋았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이 손흥민 선수가 부상 투혼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게 또 올해 초에 있었던 이슈고요. 그리고 사실은 항상 이렇게 연말에 스포츠를 결산하면은 프로 스포츠 얘기로 끝을 내게 되는데 올해는 그 소위 말하는 기본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육상과 수영에서도 육상에 우상혁 선수 나왔죠. 그렇죠. 수영에서 황선우 선수 나왔고 이런 이제 근간 종목에서 좋은 선수들이 나왔다는 점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올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야, 그렇지. 프로만이 아니라 육상과 수영 이거 참 좋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면 2023년이란 말이죠. 자 어떤 스포츠 이벤트를 연초부터 좀 주목해 볼까요? 사실 스포츠계에서는 짝수회가 바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아시안 게임, 월드컵, 또 올림픽 다 짝수회 원래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의 여파로 내년에 홀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열리게 됐습니다. 당장 이제 한두 달 있으면 3월부터 WBC가 또 열리게 되죠. 아 그러네요. 네네. 3월부터예요? 오, 야구가 또 다가오네요. 개막 직전에 이제 또 마치 미리 만나보는 프로야구처럼. 그러네요. WBC를 만나볼 수 있고 5월은 앞서 말씀드렸던 우상혁 선수가 출전할 다이아몬드 리그 세계 육상이 또 이제 리그가 열리게 되고 7월에는 우리나라의 지소연 선수가 또 하나의 라스트 댄스를 할 수 있는 여자 월드컵이 또 열립니다. 여자 월드컵. 맞습니다.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9월에는 작년에 열렸어야 할 아시안 게임이 올해 이제 9월로 미뤄져서 열리게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홀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짝수회처럼 짝수회 같네요, 정말. 네, 정말 준비해서 해야 될 게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국제적인 행사만 말씀해 주신 거고 이 와중에 우리 또 프로야구 개막하고 보고 각종 프로 스포츠들이 또 K리그도 개막을 하겠죠. K리그도 좀 활성화되겠죠. 맞습니다. 내년에는. 당장 뭐 조규성 선수라든가 이번에 이제 관중들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죠. 스타들이 많이 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뭐 KBS에서는 어떤 경기 중계 잡으셨어요? 제가 앞서 이제 수많은 스포츠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경기들을 모두 중계할 예정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모든 경기들의 중계권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게 현재 KBS의 상태고 당장 3월부터 WBC 그리고 이 아시안 게임까지 모두 다 저희가 준비를 잘 해서 보여드릴 생각인데. 불행일지 다행일지 모르겠다는 건 그만큼 이렇게 국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일이 저에게는 많아진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게 뭐 국제 스포츠 코디네이터가 되신 거잖아요. 네네. 모든 걸 제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시청자들이 보기에 재밌는 중계를 하려면은 저도 조금이나마 계속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바쁜 일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 네네. 아 그렇죠. 내일 모레 아직 이틀 남았군요. 이틀 남았어요. 벌써 2023년에 가 계십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내년에는 정현우 PD가 더 바빠지겠지만 3월에 WBC 경기 상황부터 또 우리 시사본부에 스포츠 본부장으로 계속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너무 말씀 감사했고요. 오랜만에 뵈서 너무 좋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신혼입니다. 아, 그렇죠.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월 2일 새해입니다. 새해 첫 월요일에 12시 20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